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2022년도에 마지막에 시행이 되었던 기출문제 이론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대요. 자, 급진적 개선이면 BPR, 리엔지니어링인데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거, 점증적인 거, 점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거, 임프로브먼트의 바로 BP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BPR이 정답이 되는 문제들만 푸시다가 이렇게 이제 BPI가 나오게 되면은 당혹스러워 하시는데 이 점진적으로 계산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BPI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으로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입니다. 전체 토탈이죠. 토탈 코스트. 자, 토탈 코스트가 나와 있는 거 누구일까요? 전체 토탈 코스트 해서 총 소유 비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RP 시스템을 도입했다 라고 했을 때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이 바로 총 소유 비용이구나 라고 봐주시겠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ERP 도입 전략 중 자체 개발 방법에 비해서 ERP 패키지를 선택하는 방법. 자, 이미 나와 있는 패키지를 구매하는 거죠. 자체 개발은 우리 회사에 전문 인력을 두고서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고쳐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ERP 패키지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죠. ERP 회사가, 패키지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갖다 쓰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검증된 방법론. 아무래도 ERP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니까 그들 안에서 검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패키지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구현기간도 최소화가 가능하겠죠. 검증된 기술과 기능으로 위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미 개발된 거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시스템의 수정과 유지 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향상된 기능과 최신 정보 기술이 적용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자,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ERP를 더 좋은 회사의 ERP를 구매해서 만약에 쓰고 있는 현업자들은 알아요. 툭하면 오른쪽에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업데이트는 계속 시켜줘요. 하지만 시스템의 수정이나 유지 보수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자체적 회사의 개발자들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가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있어서 개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ERP를 패키지로 선택했을 때에는 내가 ERP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유지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수월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 하지만 업데이트는 된다더라.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상용화 패키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 거죠. 아무래도 문제를 계속해서 돌려서 쓰다 보니까 걸리는 게 이렇게 유사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ERP 시스템 구축 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시스템 공급자와 패키지 만든 더 좋은, 자, 그 다음에 기업, 그 더 좋은의 ERP 프로그램을 구매한 회사 서로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의 자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기업에서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이 가서 ERP를 도입해야 되겠죠. 기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인력을 보유해야 된다? 아니죠. 이것은 상용화된 패키지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패키지를 개발할 때의 문제인 거죠. 외부에서 이미 개발된 것을 가져다 쓸 때는 자체적으로 개발자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품이 보유한 기능을 업무 환경에 얼마만큼 적용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복적 교육 훈련,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회계에 대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죠. 앞에 경영혁신과 ERP는요, 4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문항당 5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회계에 대해서 재무제표상 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자본금이 있겠고요. 그 다음 자본의 플러스인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도 넣을 수 없는 자본조정.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이익잉여금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성 예금이 해당 사항이 없겠더라. 장기성 예금은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이겠죠. 6번.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뭔가 봤더니 손익계산서네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여기에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너무나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판매 관리비가 차감이 되어야 한다. 7번입니다. 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현금 흐름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복으로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그 다음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손익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제가 구분할 때 여러분들께 어떤 걸 가지고 구분하시라고 하냐면 재무상태표요.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에 대한 내용과 비유동자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했을 때 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이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고요. 자, 여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이런 무형자산, 이런 내용들,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자본에 대한 내용들의 거래들이 바로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져요. 뭐 반드시 이 거래들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활동, 영업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이렇게 핵심을 가져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계산형 문제네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들, 요 취득 시점, 나에게 물어본 매각 시점, 이게 두 가지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니 취득원가 2,000, 잔존가치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5년, 그러면 400만 원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취득한 시점을 잘 보시라고 했겠어요. 2020년 12월 31일 날 4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기록이 될 거고요. 2021년도 12월 31일에도 역시나 1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정액법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이 되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조심하실 점은 2022년 6월 30일이다 라고 하는 시점에 처분이 되죠. 그럼 400만 원의 감가상각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12개월 중에 앞에 6개월만 사용하고서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00입니다. 하여 이것을 내가 처분할 때 재무상태표상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취득가격이 2천만 원.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겠더라? 400, 400에 200 해서 처분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부가격은 1,000만 원의 장부가격이 나올 테고요. 자, 이 1,000만 원의 장부가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회사는 1,500만 원에 처분을 합니다. 자, 1,000만 원짜리를 1,500 받고 처분을 했으니 500만 원이 더 받았네요. 500만 원 받은 만큼 우리 회사는 이것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500의 이익이 나왔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자, 회계 처리 뭐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실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회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 취득가격 2천만 원, 그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받은 돈이요 라고 했을 때 뭐 현금 받았다 가정해보면 1,500, 그리고 처분 이익이다 라고 해서 500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회계 처리까지 보여드렸고요. 취득한 시점과 마지막 내가 매각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날짜에 주의해 주셔라. 자, 19번 갑니다. 분괴 처리로 옳은 거.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부족하대요. 즉 장부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장부를 줄여야죠. 자, 대변에 현금 120. 그 다음에 회계 기간 중에서는 현금 과부족 120.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기말 결산까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은 사라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더라.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왜 대변에 현금이 아니라 현금 과부족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이거 핵심이죠.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면 결산에 발견한 거면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었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 겁니다. 어떤 표현들이 나왔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예 결산 때 발견을 했다면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었을 거다. 하지만 문제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 현금 과부족이라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0번입니다. 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차기 2월로 마감 계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차기 2월로 마감이 되는 건 재무상태표 요소들이죠. 자산의 요소, 그 다음에 부채 요소, 자본의 요소가 바로 차기 2월입니다. 예수금은 부채죠. 미수금은 자산이죠. 기부금은 비용이고요.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부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나 수익 같은 경우들은 집합 손익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차기 2월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산, 부채, 자본의 요소만 가능하다라는 거. 어떤 문제가 됐든 보기는 늘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자산이냐, 누가 부채냐 이걸 구분할 줄 아는지, 수익이 뭐고 비용이 뭔지, 계정 과목들을 구분할 줄 아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자, 11번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세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본적으로 현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 다음 보통예금, 그 다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여러 금융상품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현금성 자산까지.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합해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현금이 들어가야죠. 자, 우표는 뭐냐? 우표는 통신비,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들어가죠. 당좌예금 들어갑니다. 자, 부도수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도가 난 거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 현재 자산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겠고요. 또 하나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죠.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물어봤으면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이 매출채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뭘로 보는 거예요? 혹 현금 안에 들어가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다라고 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여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680? 네, 680이 됩니다. 그래서 우표랑 수입인지는 사실 기본 수업에서도 얘기해요. 현금으로 넣을 수 없는 것들에 자주 등장하는 거, 선일자 수표, 수입인지, 우표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라고 하죠. 혹 이제 당좌예금이 있다면 반대로 당좌 차월은 부채에 해당하는 거니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늘 이야기해드립니다.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12번입니다. 결산 시 현재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9월 1일 50주 취득이 7,000원, 현재가 7,500원입니다. 자, 회계 처리에 대해서 결산일의 회계 처리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 7,000원짜리가 7,500원으로 공정가치가 상승했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승한 500원만큼 이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익이 한 주당 500원씩 50주니까 5, 25, 25,000원에 이익이 기록이 될 거고요. 차변에는 그만큼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기록해 주게 됩니다. 자, 공정가치 평가였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12월 31일 결산일 날에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좀 직접적으로 안 알려준 것 같았지만 사실 문제에서는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렇게 헤드에 결산 시 회계 처리를 물어본 내용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득할 때 만약에 수수료가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평가할 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냐?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따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취득 가격은 7,000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을 때 수수료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수수료는 상관하지 말아라. 자, 13번입니다. 5월 1일 외상 매출금이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 불능 채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외상 매출금을 20만 원 못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20만 원입니다. 자, 이 외상 매출금의 자산의 감소를 인식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뭐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대손 충당금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5만 원의 충당금이 있었어요. 자, 만약에 충당금이 충분했다면 대손 충당금만 쓰고서 회계 처리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대손 충당금은 5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을 가져다 썼다라는 이 표현은 틀렸죠. 그리고 또 하나, 대손 상각비로 모두 다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대손 충당금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 5만 원은 가져다 썼어요. 하지만 부족해요. 15만 원. 자, 이렇게 충당금을 가져다 쓰고 부족한 나머지는 우리가 뭘로 처리하기로 했더라? 바로 대손 상각비. 원래 돈 떼이면 원칙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하지만 이렇게 떼일 것을 염려해서 채권의 잔액이 증가할 때마다 회사는 매 결산에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손 충당금 먼저 가져다가 충당하고 그래도 충격이 완화되지 못하면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워낙 대손에 대한 파트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기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꼭 이 내용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응용 하나만 해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채권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에 간혹 등장을 할 때도 있는데요. 자, 당해년도에 이걸 처리했다가 당해년도에 회수하게 되면 그대로 역분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에 다시 회수하게 되면 돈이 들어왔다. 현금 20.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서 대손 충당금으로 썼었어. 대손 상각비로 썼었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해년도는 그냥 그대로 역분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년도에 대손 처리를 한 걸 내가 다음 년도에 가서 회수하게 되었을 때예요. 그러면 이미 손익계산서에 대손 상각비나 이런 것들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다 뭘로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모두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심플하게 내려고 당해년도에 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한 걸 당해년도에 회수했다라고 잘 안 나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모두 다 대손 처리했던 걸 내가 대손 충당금에서 처리했던 걸 회수했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 이제 간단하게 쓰려고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 대손 충당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으로 대변에 가져다 쓰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파산으로 회수 불능이 되었을 때 쓰는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다시 회수하게 되었을 때의 방식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14번입니다. 재고자산 포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상품, 그 다음 제품, 그 다음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자산은 이렇게요.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특허권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무형자산에 속하는 거죠.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회사가 통제 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이런 것들은 바로 어디에 속한다? 무형자산에 속하는 거다. 자, 15번. 업종별 경영활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회사의 입장에서 수익으로 인식되는 거래로 옳지 않은 것. 자, 호텔은 고객으로부터 객실료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여러분들, 호텔의 경우는요. 객실을 제공하고서 돈을 받는 게 그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자, 상사는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입금을 전액 면제받았대요. 자, 전액 면제받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고요. 대변에는 채무 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이 채무 면제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얘 이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라는 수익이라면 얘는 이제 영업의 수익인 거죠. 자,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은 기일이 도래한 건물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현금으로 받았어요. 월세 받았어요. 임대료라는 수익에 대해서 하시면 돼요. 자, 임대료라고 하면은 영업의 수익인데요. 이제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은 이렇게 했으니까 부동산을 주업으로 해? 그러면 수입 임대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 임대료라고 해도 역시나 손익계산서의 수입. 임대료라고 해도 영업의 수익도 어쨌든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에 영향을 주지만 4번이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번은 어떤 거래인가 봤더니요. 거래처와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현실에서는 차변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변이 뭐라는 거예요? 계약금을 먼저 받았대요. 계약금은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선수금은 수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부채. 이만큼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였던 거죠. 그래서 15번은 수익이 발생한 거래가 아니라 부채가 증가한 거래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좀 어려웠나요? 기존에 보던 유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천천히 또 문제 해설을 듣다 보면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16번입니다. 사채. 다들 피해가시더라고요. 다행히 이 ERP 회계 2급은 사채를 피해간다 하더라도 문제 하나 날리고 95점 맞으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회계 1급으로 넘어가시려고 한다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여기가 할인 발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제 할증 발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여기가 액면가액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사채의 장부 가격은 액면가액에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부 가액은 할인 발행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 할증 발행은 장부 가액이 감소한다라고 하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또 하나 할인 발행이라는 표현을 딱 누군가 듣자마자 간혹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할인 발행이니까 뭔가 마이너스일 거야 라고 해서 이 할인 발행을 언급하면서 감소라는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이 할인 발행은 감소라는 특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할인 발행은 죄다 증가해요. 뭐가 증가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부 가액도 증가하지만요.
이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금액도 증가합니다. 오히려 할증 발행이 이 상가액은 매년 증가를 하기 때문에 똑같지만 장부 가격은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이자 비용도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감소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런 할인 발행은 애초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할증 발행 중에서 정답이 될 텐데 니은 상가액. 상가액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모두 다 증가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자, 나머지 이자 비용이라든가 장부 가액은 매년 감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사채에 대한 할증 발행의 특징입니다. 자, 할인 발행에서는 감소라는 특징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다. 그런데 할인 발행에 감소라는 표현이 보인다. 무조건 제거하고서 답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17번입니다.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순자산 자본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자산의 요소들을 묶어다가 더하시고 부채 요소들을 묶어서 차감해 주시면 이게 바로 자본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자산의 요소부터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외상 매출금, 미수금,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그리고 현금. 이 요소들이 바로 자산의 요소가 됩니다. 70만 원, 10만 원, 자, 그 다음에 15만 원, 그 다음 12만 원입니다. 자, 암산으로 다 가능하신 분들은 암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제 직접 계산기를 가지고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70 플러스 10 플러스 15 플러스 12 하시면 107이 나옵니다. 자, 요게 자산의 전체 합계. 부채 들어갑니다. 부채 30만 원, 외상매입금 15만 원. 자, 두 부채를 더해 주시면 45만 원이 나오나요? 자, 그러면 이 자산의 107만 원에서 45만 원의 부채를 차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5. 자, 그러면 62만 원의 자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본이 나오네요. 순자산, 자본. 자, 어떤 거다? 62만 원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누가 자산이고 누가 부채인지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RP 회계 2급에서 내가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개정 과목 프로그램 안에서 보셔도 좋아요. 물론 이제 이론을 푸실 때 실무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내가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론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무를 푸실 때 이론이 걱정된다고 해서 막연히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실무하실 때 잠깐 중간에 쉬면서 개정 과목 등록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서 자산에 뭐가 있었지 이렇게 보시고 부채에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풀릴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산이고 누가 부채인지 이런 거 좀 포커스 맞추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회계 처리할 때 감자 차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감자 차익이다 라고 하면 일단 차변에 자본금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급이다 라고 해서 유상감자였나 봅니다. 자, 80. 자, 감자 차익을 물었으니 대변에 감자 차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감자를 하는 주식수는 600주, 액면가액은 5,000원, 6, 5, 30이다 라고 해서 300이 되나요?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예요. 그래서 600 곱하기 5,000 하니까 300만 원. 자, 300에서 80을 빼시면 220. 자, 220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감자 차익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진짜로 곤란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감자 차손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감자 차손이 뭐 예를 들어 20만 원이 있었어요 라고 문제에 이렇게 만약에 출제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전체 다 감자 차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 차손에 대해서 먼저 상계 처리 하신 다음에 감자 차익이 200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지만 다행히도 ERP 회계 2급이어서 상계 처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함정에 빠질 일 없이 전체 자본금 액면가액에서 현금 지급액을 뺀 나머지가 감자 차익인 걸 알고 있어?
라는 여기까지만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 잉여금에 대한 구성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감자 차익을 계산하는지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회계 담당자가 12월 1일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월 1일 날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라고 하면 대변엔 상품 매출이 잡혀야 돼요. 외상으로 팔려도 어쨌든 물건이 인도가 됐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잡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하는 자산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아예 누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수익이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산은 현재 누락한 만큼 감소되어 있을 거고 수익도 지금 현재 감소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이 과대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죠. 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이제 부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부채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지금 얘는 수익과 자산 사이에서의 서로의 영향인 거지 부채랑은 영향이 없더라. 그래서 부채가 변함이 없고. 그럼 누군가 물어봅니다. 자본은 왜 과소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보세요. 수익을 적게 인식한 만큼 수익이 적은 만큼 비용은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수익이 적은 만큼 이익이 적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적게 잡혔다라는 건 그만큼 자본도 같이. 왜?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게 잡히면 이익잉여금도 적게 잡힐 거고 이익잉여금이 적게 잡혔다는 건 결국 자본의 총계도 줄어들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죠. 사채는 어디에 속하느냐? 부채. 토지는 유형 자산, 자산이죠. 당좌 예금은 우리가 당좌 자산에 속합니다. 자, 광고 선전비는 어디에 속하는 거다? 비용. 이 녀석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였습니다. 자,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지 이걸 가지고서 꽤 여러 가지 한 회차 안에서도 꽤 여러 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시험과 달리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보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당자가 이게 수익인지 이게 비용인지 아니면 자산, 부채, 자본인지 이걸 구분하는 계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할 줄 아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로 ERP 회계 2급이 어떤 게 나와요? 라고 한다면 물론 디테일한 회계 처리들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녀석이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이고 누가 부채에 대한 계정이고 자본이고 그 다음 수익인지 비용인지 이런 것들만 알아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부터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론에 대한 20문항이 끝났는데 여기까지가 준비의 끝이냐? 아니죠. 자, 우리 실무도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실무는 어디에서?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계속해서 실무 강의까지 이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또 실무는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러면 준비해서 실무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정리 잘 하시고 실무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